22살의 여성이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한테 붙잡혀서 두들겨 맞다가 사망을 했어요. 이 분노의 에너지가 면면이 흐르다가 이번 시위의 동력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20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당시에 이란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시민은 길거리에서 불법 총살, 처형을 해도 당연히 되는 구조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이란 전역에서 경제난과 인플레이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이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작년에 2025년 12월에 물가가 폭등했죠. 물가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0% 이상이 상승했다고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했는데 그 전부터도 분노하고 반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란의 무능하고 독재적인 신정체제에 대한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시위의 근본 동력은 신정체제에 대한 깊은 불만이에요. 이란은 후메이니의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전까지 다른 중동의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는 그 지역의 맹주였고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시기에 국산 자동차 회사가 있었고요. 수준도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란은 폐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망명가 있는 왕세자가 이란은 남한이 될 운명이었는데 지금 북한이 됐다라고 신정 독재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왕실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진실이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시위도 그 트리거는 역시 물가 폭등이었어요. 당시도 50% 이상의 물가 폭등이 한 달 이내에 기간 동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정 분노는 신정 독재고 이 신정 독재가 한 여성을 죽였기 때문에 22살의 쿠르드 여성이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한테 붙잡혀서 두들겨 맞다가 킹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맞아 죽은 거죠. 이때 분노의 에너지가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리는 없었겠죠. 비록 진압이 됐지만 이 분노의 에너지가 면면이 흐르다가 이번 시위의 동력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애초에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때 이란은 온 국가가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마치 1987년에 우리나라 6월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민주화가 되었을 때 전국의 축제 분위기였던 것과 비슷한데요. 거칠게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하자면 이건 굉장히 거친 구분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당시에 팔레베 황제를 몰아냈던 황제를 이제 이란에서 샤한샤라고 하죠. 페르시아어로 샤한샤를 몰아냈던 그 혁명의 주체는 세 그룹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 운동권이죠. 또 이제 지식인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율법학자들, 바로 그 율법학자들이 추종하는 호메이니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었어요. 거기다 플러스 이란의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항인들이 연합을 하면서 일거에 왕정 독재, 황제의 독재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슬람주의자들, 그다음에 호메이니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79년 혁명의 배신자이자 독단적인 수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혁명은 모두가 같이 일으켰고 더 좋은, 더 평등하고 더 깨끗한,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이슬람 신정 세력,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이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를 차지해버려요. 마치 북한과 같습니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많았고요. 정말 위대한 독립운동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되었는가? 결국은 김씨 왕조가 모든 것을 차지해버렸죠. 어떻게 차지했는가? 원래 이 북한의 노동당이라고 하는 집단은 여러 가지 계파가 있었습니다. 다른 공산주의 운동을 했었고 각자 다른 항일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만주파가 나머지 계파들을 다 총으로 쓸어버립니다. 거기서도 또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시마조 사건과 같은 숙청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 북한 사회 전체를 김씨 왕조, 한 일가족이 완전히 독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죠. 이것은 북한의 김씨 왕조가 다른 혁명 동지들을 배신하고 국가를 혼자 차지한 결과죠. 마찬가지로 이 이슬라미스트 세력은 다 함께 혁명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력들, 다른 혁명 동지들을 배신하고 국가를 혼자 자신들이 차지해 버려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신정체제의 가장 큰 시스템적 모순으로 대통령과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이중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이 이중 권력 구조가 어떻게 국가의 효율성을 무너뜨리고 그 틈에서 혁명 수비대는 어떤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종 독재 하지 마라. 이란은 분명히 이원화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진짜 어떤 실무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민주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인 게 맞다. 이러한 체제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 존중할 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좀 미국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 구운동권 출신, 그다음에 구운동권의 입맛에 맞는 글과 말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친구들이 미국과 반대하는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반미적인 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유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 반의 반도 안 맞습니다. 헌법상 이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맞아요. 다만 하메네이로 이어지는 이 종교 지도자를 이란에서 라흐바르라고 하는데, 이 라흐바르가 헌법재판소 소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 위에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가 뭘 쓴다고 해도 라흐바르가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돼요. 라흐바르는 이건 안 되겠는데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도 돼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라흐바르라고 하는 존재가 대통령, 그 다음에 모든 국민 머리 위에 버티고 앉아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혁명수비대는 이 바로 라흐바르의 친위대입니다. 헌법상 정규군이라고 하지만 그거야, 정규군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몇 줄 들어간 문장 때문에 원칙상 정규군이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본질상 정규군이 아닙니다. 나치의 SS 친위대, 라흐바르의 사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위대가 이란 정규군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구조입니다. 201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당시에 이란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이 이란의 권력 구조라는 거예요. 시민이 뽑은 적법한 대통령은 그 위에 있는 헌법재판소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라흐바르와 그 라흐바르의 친위대 대장에게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국가가 바로 이란이라는 국가입니다. 시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시민은 이번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길거리에서 그냥 불법 총살, 처형을 해도 당연히 되는 구조인 거죠. 혁명수비대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혁명 세력과 라흐바르를 수호한다. 매우 사적인 사병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그 본질상 북한의 보위부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력자를 지키는 대가로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다시 부패하기 때문에 내부자가 되고, 내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익을 계속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의 체제와 지금의 독재 수혜 세력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셰퍼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민을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 혁명 수비대가 있다면 경찰에는 도덕 경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찰 집단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뇌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두뇌에 기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란의 군대, 사회, 정치, 그 다음에 경찰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개혁파입니다. 근데 이분이 2021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헌법수호위원회, 당연히 헌법수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2대 라흐바르의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그 최상위 국가기관인데 출마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하메네이가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대통령 출마시키지 마 라고 하면 대통령 출마를 못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죽으면서, 사실 이것도 헬기 사고가 우연인지 아닌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일어났던 이제 그 대통령 보궐선거에서는 또 출마를 승인해줘요. 이게 하메네이와 신종 독재 세력이 이란 사회를 통치하는 방식인데요. 이란 사회는 79년 혁명 이전에도 굉장히 서구적인 자유와 근대화가 많이 진행됐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미 시민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79년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풀어주고 풀어줘요. 시민들의 입맛을 맞춰주는데, 시민들이 시위를 한다든지 신종 독재 세력 물러나라 이런 구호를 외친다든지 하는 선을 넘으면 이때는 또 잔혹하게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는 좀 다른 성격의 독재, 탄압을 하고 있는 이런 체제인데, 이때는 시민들 마음을 좀 달래줘 볼까 해서 대통령 출마를 승인해줘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대통령이 돼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당연히 최고 권력자고 그 사람이 당연히 독재자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독재 체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체제라는 건 헌법상 명목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라흐바르의 신종 독재다. 그래서 라흐바르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 도덕경찰은 무엇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국가 발전을 책임지지 않아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권력만 가진 채 시민들을 탄압을 하면서 본인들을 위해서 국가에 기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 속에서 47년 동안 이란은 정말 폭발적인 발전 일로에 있던 국가였다가 지금은 정말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한마디로 실패 국가가 된 상황이 현재 이란의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주변국 같은 외세의 개입이 오히려 이란 민주화 세력의 단결을 방해하고 나라를 예멘처럼 쪼개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특히 미국의 지원이 이란 내부 분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국 사람들이 했던 착각이 있어요. 테헤란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인파를 보면서 이란은 끝났다. 이란 신종 독재 체제는 뒤집어졌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시위는 진압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그렇게 결집했을 때 다 대통령이 떨어져 나갔어요. 권좌에서 패배했으면 우리는 4.19도 겪었고요. 고등학생들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독재자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87년에는 시민들이 전두환 독재 정권을 끝장냈죠. 그 다음에 광화문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민들이 모여서 여론을 결정해버리면 그 권력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특징이에요. 이것은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좀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군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중국에서 밀란이 일어났을 때, 황건적의 난이나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비록 황건적과 태평천국운동, 바로 그 밀란의 주체들은 결국 진압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 여파로 중국의 통일 제국 왕조가 다 한 번씩 무너져 봤어요. 중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조선도 조선의 숨통을 끄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조선의 숨통이 끊어져요.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진압당했지만 조선 왕조의 숨통을 끊어놓고 나서 진압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 왕조는 동학 농민들을 직접 진압할 힘이 없어서 일제의 힘을 빌려만 했죠.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든 백성이 들고 일어났을 때 백성이 손에 쥔 죽창, 이 죽창과 관군이 손에 들고 있는 칼, 방패, 창, 활 이런 것들의 어떤 물리적인 파괴력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창을 쥔 정규군 한 명을 상대로 두세 명의 죽창을 쥔 분노한 농민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창은 21세기 들어서 기껏해야 화염병으로 진화 있습니다. 관군이 쏘던 활과 살은 지금 탱크, 미사일, 전투기가 됐어요. 화염병으로 미사일과 전투기를 이길 수가 있나요? 20세기를 거치면서 시민은 결코 물리적으로 국가의 정규군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무기가 발달하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막스 베버의 정의에 의하면 폭력을 독점하는 거고요. 폭력을 독점할 때 그 독점적인 폭력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군대예요. 국가란 군대를 독점합니다. 그 군대를 시민은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한국과 같은 시민혁명이 웬만해선 일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란의 시위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것처럼 한국인의 눈에는 보였지만 결국 기관총이 등장하니까 끝나버렸죠. 네, 지금 진압 국면에 있으면서 시민들이 학살을 당하자 트럼프가 가만두지 않겠다, 미국이 군사개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 지금의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란의 비극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미국과 같은 외세의 개입이, 즉 조국의 주권을 훼손당하는 상황이 그나마 비교적 정의로운 상황, 지금의 그러한 현재 상황이 현재 이란 국민들이 느끼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비극이라는. 이란에서 젊은 세대의 이탈이 많습니다. 이란은 종교 덕분에 사상 교육 없이도 시스템이 유지되던 나라였는데 현재 젊은 세대에서 무신론자가 급증하고 종교적 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의 깊은 오해인데 이란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이란인에게 아랍인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불가치화를, 아랍어는 어라고 하는 언어의 일파예요. 이란어는 다른 말로 페르시아어고요. 페르시아어는 인도 유럽어족의 일원이에요. 인종의, 언어의, 문화의 뿌리부터 달라요. 한국 사람이 이제 불교 신자의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교 신도라는 이유로 인도인이나 네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얼마나 황당할까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보러 유럽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유럽인이 있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한국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신실한 기독교도일 뿐이지 기독교 문명의 영향은 종교가 없는 유럽인보다 훨씬 덜 받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란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란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종교주의보다는 민족주의가 강해요. 우리가 과거에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 수나라 사람들이랑 싸울 때 우리가 혹은 현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외적과 싸운다고 했을 때 저 적이 과연 내가 믿는 종교와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우리가 총 안 쏘겠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란의 이슬람교는 대체로 이제 시아파예요. 시아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슬람교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85%가 이제 수니파인데, 수니파는 시아파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고 원리 원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적 논리는 좀 더 이제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 교리 내의 논리적 정합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원칙주의, 원론주의자들이에요. 시아파는 논리적인 정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훨씬 관습적이고 훨씬 세속적이에요. 시아파 신도들이 훨씬 세속적입니다. 이란의 무신론자는 원래 많았어요. 이란의 종교적 기반은 원래부터 79년 혁명 이전부터 다른 이슬람 사회와 비교하면 이 종교적 기반은 원래부터 이렇게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인터넷 웹 사전 같은 데 이제 들어가면 이란 나라를 이렇게 딱 치면 이슬람교 비율 98%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 정말 숨막히게 답답하게 느껴지죠. 숫자만 보면. 하지만 그것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슬람 교도로 살아온 문명 안에, 그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나 나의 사고방식이나 모든 걸 고려하면 그래도 이슬람 교도라고 내가 설문조사에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98%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모스크에 가지 않는 사람, 기독교도로 치면 교회 가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불가지론자, 무종교주의자, 나는 딱히 종교를 갖지 않겠어, 그 다음에 아예 무신론자인 사람들까지 이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무종교주의자를 이란에서 치잖아요. 실제로 이슬람 교도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비율이 실제로는 50%가 넘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원래부터 세속적이고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아요. 종교 덕분에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신종 독재 체제가 국민을 억압하고 있으므로 거꾸로 이번 시위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란 사람들에게는 원래부터 신종 독재 체제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지금까지 47년 동안 불편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란 국민 대부분은 이 현재 답답한 신종 독재 체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란과 한국 모두 주변국보다 뛰어난 지적 수준을 가졌다고 평가하시는데, 한국이 그 지적 에너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면 이란은 그 엄청난 에너지가 왜 분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도의 힘은 강력해요. 어떤 체제가 그 체제에 기생하는 어떤 독재 권력이나 그 기득권 세력이 본인들의 어떤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 체제의 발전을, 그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도 상관이 없는 체제에서 그 사회는 무조건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지적이에요. 맞아요. 이란의 대학 진학률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60%가 넘습니다. 어학자는 이러면 사우디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우디도 60% 넘고 여성 대학생 비율 굉장히 높은데, 그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우디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서방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예요. 이란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지식에 대한 어떤 탐구욕, 교육열 때문에 60%가 넘는 거고요. 그렇게 극악한 경제 환경에서도 스스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또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높이 쳐줘야 되는 거고, 심지어 이 60% 대학 진학률, 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 남녀 비율이 반반, 굳이 따진다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좀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부터 이란 사람들은 신종 독재 체제와는 다르게 이란 사람들 자체는 그렇게 남녀 차별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직전에는 여성들의 짧은 머리와 미니스커트가 도시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었어요. 사진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답한 사회로 이동한 것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체제가 사람들을 단지 억압했을 뿐인 거예요. 이란의 국제 논문 등재 수는 세계 15위 수준입니다.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 환경에서 15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한국이 12위거든요. 물론 한국도 지금 한국의 국가적인 수준, 한국의 인구,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국제 논문 등재 수 12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죠, 한국에게. 그렇지만 이란이 15위? 이거는 이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이란의 에너지는 언젠가 분출될 수도 있죠. 이란은 분출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이란 국민들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고 지적인 국민들이기도 하고, 또한 중동 사회에서는 이란 국민들이 사실 의식이, 이런 표현은 좀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의식이 상당히 개화되어 있습니다. 훨씬 굉장히 세속주의적이고 소구화된 사고방식을 실제로 갖고 있고요. 이란은 세계 석유 매장량 4위라고는 하지만 1위는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는 정말 끈적끈적한 중진류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잡한 정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가 되는 겁니다.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 3위가 이제 캐나다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중진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아예 오일샌드라고 하는 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질 나쁜 석유를 갖고 있어요. 질 좋은, 뽑아내면 거의 바로 쓸 수 있는 경질류는 이 맑은 석유를 뜻하거든요. 이 경질류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사우디 바로 뒤가 이란이에요. 그리고 이란은 인구가 9,2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도 넓고요. 위치도 굉장히 치명적인 위치에 잘 알박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국가가 이란입니다. 이란의 에너지는 분출될 수 있죠. 이란의 에너지가 분출되기를 가장 원하지 않아왔던 국가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과거 1974년과 1975년을 거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약정을 체결했어요. 페트로달러 시스템, 사우디는 원유를 팔 때 미국 US 달러로만 결제한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중심으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편화시켜버린 거예요. 사우디 왕실과 계약을 해서.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래서 달러와 석유는 왼손에 든 방패와 오른손에 든 칼과 같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 지배를 유지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에요.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이란인 거죠.
거죠. 이란이 이 석유를 러시아와의 중국에 팔면서 US 달러로만 결제하는 법 있어? 이란이 석유를 마음대로 내다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이란의 석유는 바로 미국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이란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에는 체제 저항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란의 신종 독재는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좋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란의 신종 독재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와 자본주의 국가니까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란의 고강도의 제재를 때리면서 이란을 고립된 국가로 묶어놓는 데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시민들의 힘으로 자체적인 민주화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미국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란을 국제적으로 봉쇄할 도덕적인 핑계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란의 신종 독재 체제는 미국에게는 매우 편리한 핑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민주화 될 가능성이 생기자 미국은 재빨리 미군을 보내서 이란의 석유, 원유 시설에 군사적인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빌드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란의 석유가 세계로 콸콸 흘러나오게 된다면 그 석유는 미국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묶인 채 세상에 흘러야 된다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잖아요.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어디 그렇게 이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는 게 그렇게 좋아서 군사개혁을 하려고 하겠어요. 군사개혁을 위한 핑계는 당연히 석유에 대한, 그 다음에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한,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미군이 어디 이란 사람들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줍니까?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다만 이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비록 오게 되더라도 지금의 신종 독재 체제보다는 낫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란 시민들의 비극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산 해산물 수입 중단과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라는 강력한 보복을 단행 중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경제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현재의 중일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의 중일 상황은 갈등이 서로 고착화되는 구조 안으로 두 국가가 치고 있다. 그러니까 원인은 당연히 첫 번째 원인은 일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인데, 일본부터 보자면 일본의 자민당 지지율은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고 있었어요. 아무리 일본이 자민당 수십 년 독재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 국민들도 자민당에 대한 충성심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경제 불황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자민당이 붕괴되면 일단 당연히 자민당 사람들은 자민당이 붕괴되길 원하지 않고 자민당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있고 또 이상한 애국심이 있어요. 어쨌든 일본의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일본의 수권 세력은 자민당 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구간이 명간이라고, 일본이라는 국가를 굴려보지 않은 세력이 일본의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주의와 결합한 그런 걱정이 자민당 사람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일본의 자민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고강도의 관세를 때리면서 굉장히 불합리한 거래를 요구했죠. 결국 이제 5,500억 불을 뜯기는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인을 했던 이유는 트럼프는 사인을 원하는 사인을 안 해주면 6개월이든 8개월이든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괴롭히잖아요. 관세를 때리면서. 그때 하필 선거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불경기가 되면 정말로 자민당 독재가 무너지겠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일단은 자민당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5,500억 불을 내놔라고 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도 결국 총리가 됐을 때는 재협상을 한다고 소리는 쳤지만 그 계약서에 다시 자기 이름을 사인하지 않게 된다면 자민당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또 오케이를 한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일본 사회는 우경화되고 있고, 원래 경제가 어려우면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면 그 사회는 우경화됩니다. 이렇게 우경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히든카드로 우경화된 막장 발언을 일삼던 극우 정치인 다카이치를 얼굴로 내세워서 자민당이 한 번 더 살아나. 그 상태에서 자민당 지지율 붕괴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굴욕적인 협상 제안에 오케이를 했더니, 당연히 야 너네 우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미국에 쉽게 항복해? 일본 유권자들은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면 미국만은 못해도 미국과 비슷한 덩치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보수적인 우익적인 감정을 결집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미국이 아닌 거인을 섭외해서 그 거인을 때려야지만 다카이치 사나의 정권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덫에 걸린 거예요. 당연히 그 상대는 중국이었죠.
그렇게 해서 중국을 때린 겁니다. 중국을 때리니까 자민당과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75%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에서 20대 유권자의 다카이치 사나이에 대한 지지율은 92%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95%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100%.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 자민당을 붕괴시키지 않아줄 수도 있는 바로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꿀물의 수혜를 받은 이상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등을 돌리고 굴복하는 순간 일본 유권자들의 어떤 그 을풀 같은 실망의 어떤 그런 물결을 받게 되면서 자민당은 언제 붕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중국과 싸우는 한 일본이라는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은 장기적으로 점점 나빠지겠지만 일단 자민당의 지배권은 계속 공고해진단 말이죠. 여기서 자민당은 일단은 국가보다는 자기네 당이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익을 배신하더라도 중국과 싸우는 구조 안에 점점 갇히게 되고 한번 갇히게 된 이 구조에 점점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구조에 갇히고 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한령에 실패를 했죠. 한한령 시즌 1에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까지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해오면서 마지막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장유샤 숙청에 드디어 성공하면서 이제는 정말 죽을 때까지 종신 독재 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진핑은 본인의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중국의 욕망을 빨리 드러냈죠. 홍콩을 그런 식으로 집어삼켜버리고 대만을 위협하고 대만을 수복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또한 전랑 외교 1대1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중국이 밉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중국 내에서는 세계를 때리고 세계의 공격을 받고 하는 과정은 그 나라 사람들을 결집시키기엔 좋아요. 감정의 결집은 독재 정권에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때리면서 한국도 한번 밟아 보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확실하게 편을 정하지 않고 이번엔 미국 쪽으로 저번에는 중국 쪽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체급이 크다 보니까 일단 한국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면 이 전랑 외교에 이러한 에너지가 멈출 수는 없어요. 한번 만들어 놓은 에너지가. 이 에너지의 방향을 일본에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랑 외교의 방향을 일본으로 트는 것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우연적 결과일 수 없어요. 이거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기획한 겁니다. 한국은 일단 놔둬야겠다. 일본으로 방향을 틀어야겠다. 그 증거는 뭐냐면 중국이 한국을 한참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공정이나 김치공정, 한북공정 이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속을 긁어놓을 때는 이거는 국가적인 기획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 사회에서 최고 흥행 영화 개봉작들이 장진호라든지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영화였어요. 그런 영화들인데 지금 중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영화는 7.3.1 부대의 일제의 만행과 그 다음에 난징 대학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 이 영화는 당연히 이런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전반적인 기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한령이 끝나고 한일령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꽤 오래전부터 적어도 재작년 정도부터는 기획하고 있던 일이 지금 현실화돼요. 그래서 이거는 금방 끝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시진핑 정권이든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이든 서로 등을 돌리고 약한 꼴을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정당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일 갈등은 두 나라가 갈등 구조 속에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중국이 일본과는 나를 세우면서도 이달 초 우리나라와는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한한령 해제와 경제 협력을 논의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변국들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이 독특하게 양측 모두와 대화 통로를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는 미국, 중국, 일본 모두가 한국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 이제 한류 문화 콘텐츠는 중국 없는 시장을 선제적으로 먼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한한령 때 우리는 중국 없는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선행학습하게 된 거야. 한국은 선제적으로 중국에 먼저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냈죠. 그리고 일본의 그 아베 총리 시절에 무역 전쟁 때 일본도 일본식 한한령을 했죠. 우리 산업의 필수적인 그러한 또 소재나 정밀 기계들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불화수소,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그다음에 포토 레지스트인데 우리나라가 2년에서 3년에 걸치는 시간 만에 국산화에 성공해서 일본을 멘붕에 빠뜨렸어요. 우리는 중국의 한한령도 버텨냈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리는 중간적 지위, 이 중재자 지위는 그냥 얻어낸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가 얼마나 비정한데 그냥 얻어낼 수가 있나요? 일본도 해봤더니 저 나라 쉽지 않은데 중국도 해봤더니 결국 실패를 인정. 우리를 공격했던 국가들에게 실패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중간자적 지위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를 거쳤습니다. 독일은 이제 시작이죠. 독일은 러시아의 에너지와 중국의 시장이
없는 상황이 시작되자 독일 경제는 지금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우리는 일단 한번 버텨냈고, 그래서 싸움은 꼭 전쟁이 아니라도 모든 종류의 싸움은 진지하게 임해서 승리를 하든 무승부를 거두든 우리가 패배하더라도 적에게 최대한 상대에게 출혈을 강요해서 가장 현명한 패배를 하든 하여간 우리가 어디까지 버티거나 반격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 뒤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전쟁뿐만 아니라 외교를 포함한 모든 전쟁의 본질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국 패권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대미 의존 노선을 틀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근데 배신감이 엄청 나죠. 트럼프에게 1차 재팬 패싱을 당하고 그 다음에 2차 재팬 패싱을 당한 후에 일본에서 너무나 그 실망과 충격이 큰 나머지 끝났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일본 외교의 어떤 성과랄까요? 그것은 끝났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들에겐 너무나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미 의존 노선을 비틀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지금 저는 필사적인 로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데,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미국과 함께 할 수 없다면 혹시라도 유사시에 자체 핵 보유를 위한 빌드업을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아직 일본은 놓칠 수 없습니다. 미국에 매달리고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도계자를 하고 미국의 위세를 등에 업고 떵떵거리고 한 그 미국 일변도의 일본의 외교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이거는 60년, 70년의 역사거든요. 이 역사를 한 번에 뒤집는다는 것은 일본의 지금까지의 노선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은 미국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일본은 트럼프의 남은 임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겠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에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것일까요? 정부가 잘했죠. 정부가 잘했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쌓아올린 어떤 위상이 당연히 10년 전과 지금의 한국은 달라요. 20년 전과 10년 전의 한국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제 지정학적 환경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거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지금 정부 에이펙에서 너무 잘했지만 달라진 환경 위에서 잘한 거거든요. 과거에 아시아태평양 안보 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는 일본이었죠. 미국은 일본을 진정 믿을 만한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왜 일본을 그렇게 믿어주었을까요? 첫 번째는 본인과 싸워서, 자기랑 싸워서 자기가 철저히 굴복시킨 상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는 관념이 미국에게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둘로 남북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고, 그 전선은 당시에 옛날에 공산 세력과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 블록의 동쪽 전선은 38선이죠. 우리나라의 38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최전방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탄이 쏟아지는 곳이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고, 밀고 밀릴 수 있는 곳이고, 적에게 금방 점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했을 때 중국, 소련, 그 다음에 북한은 한 덩어리로 우리에게, 자유세계 구성원들에게는 해석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전방에서 어떤 유사시 사고가 터지고 전쟁 상황이 다시 일어난다면 미국을 도와서 함께 싸우든 미국을 지원하든 든든한 후방 역할을 해주면서 어떤 생산시설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 든든한 후방 기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지리적으로 일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991년에 어떤 공산주의 세계는 어떤 소련 연방의 해체라고 하는 사건을 겪고, 그 이후부터는 중국이든 북한이든 베트남이든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북한과 남한의 격차와 지금의 북한과 남한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북한이 단독으로, 남한이 단독으로 서로 통일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은 절대 남한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력 5위 국가가 됐어요. 그새 눈 뜨고 보니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열강이 되었거든요. 그 북한군의 수준은 한국군의, 우리 국군에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방부가 실제로 주시하고 있는 군대는 북한 인민군이 아닙니다. 우리 국방부가 실제로 주시하고 있는 군대는 북한 인민군이 아니라 그 위에 압록강과 두만강 위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의 북부전구예요. 왜 그러냐? 북한의 유고 상황이 발생해서 유사시에 갑자기 김정은이 죽었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마비가 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유사시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북한의 영토와 인구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기 위해서 물밀듯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은 다시 물밀듯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북한 영토 내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우리 국군은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하든지 교전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대결을 펼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 인민군보다 중국의 북부 정부를 더 중요한 잠재적인 적으로 우리 국방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실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북한군은 이미 진지한 상대로 논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배치하는 진정한 전선은 이제 38선이 아니고 오히려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한 칸 올라가게 되죠. 북한 인민군 패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그 후방 기지이자 미국의 파트너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도 남한으로 한 칸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마침 일본이 80년대, 90년대 갖고 있었던 엄청난 경제적 언영. 그런데 일본은 그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사이에 굉장히 선진국이 되고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개인 소득이 일본을 지금 약간 넘어선 상태가 됐죠. 그래서 미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체급도 마침 갖추게 됐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과 지정학적 위치의 변동사항이 미국에게 있어 우리나라를 일본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악수를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려를 할 수 있게 만든 기본 환경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기본 환경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에이펙에 정말 잘해서 일본을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가 미국과 좀 더 친밀해지고 핵잠수함 협약과 같은 정말 우리의 수건 사업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정권이 잘한 건 맞지만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현재 정권의 어떤 스탠스,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어우러져서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배신하고 각자 도생하는 시대처럼 보이는데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는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중간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거나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가 되거나 중간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관통할 것이다. 굉장히 미묘하고 결정적이고 또 굉장히 위험한 위치예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중 일러에 둘러싸인 채로 남북이 분단돼 있잖아요. 하지만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다른 상대들에게도 치명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중간이 없을 거라고 말한 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에이펙 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을 상대한 우리 지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IMF가 그 즉시 오고 지금 망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알코올성 치매 환자가 서 있었고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에 잘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고 엉망으로 하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험악한 시대에 이미 세계는 접어들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어딜 나가서나 나는 왠지 중국이 마음에 들어. 나 미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야. 미국 편을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어느 나라 편을 드는 것으로 자기가 진보냐 우파냐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를 정할 수 있고 정해도 되는 시대는 80년대에 이미 끝났어요. 최소한 90년대는 끝났어야 돼요. 외국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는 걸로 국내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이해의 에너지는 외국이 아니라 국내를 향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대 간, 성별 간, 좌우 간에 서로 증오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가 결국 외국과 전면전까지는 아니어도 교전은 치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 상대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결국 한국의 시민들은 우리가 결국은 밉든 굽든 유사시에 생사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구나라는 걸 재확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서로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도 서로 더 이해하고 서로 증오가 줄어드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지금처럼 편을 갈라서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선악의 경계를 나눠서 물과 기름처럼 나눠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